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 방학동의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이연수의 택시는 텅 빈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죠. 계기판의 푸른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5년째 이 일을 해온 그에게 새벽의 서울은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거리는 유독 적막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왔고 히터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이 차 안을 맴돌았죠. 현수는 거의 습관처럼 이 시간대를 택했습니다. 새벽 손님은 드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위안이었죠. 낮 시간의 번잡함, 끊임없는 경적 소리, 급하게 목적지를 외치는 승객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고요한 시간은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도로를 따라 천천히 핸들을 돌리던 그의 시야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입은 여자였죠. 도로변에 서서 손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벽의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유령처럼요. 현수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렸죠. 여자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들어온 것은 단순한 한기만이 아니었죠. 어디로 모실까요? 현수가 관성적으로 물었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슬쩍 훔쳐봤지만 여자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백한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여 있는 것만 보일 뿐이었죠. 상계동. 문화몰터로 가주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현수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죠.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공원이 됐다면서요, 그곳. 여자가 덧붙인 말에 현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는 차를 출발시켰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17년 전 그 겨울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저녁이었죠. 상계동 문화몰 주차타워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이어진 화재,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아내 장서연의 실종. 시신도 유품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서연은 사망 추정 판결을 받았고 현수는 그렇게 아내를 잃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잃었다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제 이문세의 옛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현수는 볼륨을 더 낮췄습니다.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현수는 다시 한번 룸미러로 여자를 살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차창을 통해 들어와 여자의 옆모습을 희미하게 비췄죠. 그 순간 현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매,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와 또렷한 쌍꺼풀, 그리고 턱선, 날렵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 무엇보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그 버릇까지 모든 것이 서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았죠. 미친 생각이야.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서연은 죽었습니다. 17년 전에 이미.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죠.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셋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예감을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했죠.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뒷좌석의 여자를 좀 더 관찰하고 싶었고, 동시에 상계동에 도착하는 것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그곳에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냥 가보고 싶어서요. 여자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 같은 것이 배어 있었죠.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신호등에 걸렸을 때 여자가 작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핸드백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이어진 칙하는 소리, 향수를 뿌리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이트로즈, 그 향이었습니다. 서연이 살아생전 단 한 번 그들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썼던 향수. 현수가 어렵게 구해서 선물했던 것이었죠. 서연은 너무 아까워서 못 쓰겠다며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가 그날 저녁 외출할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뿌렸었습니다. 현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죠. 그날 아침 서연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녁에 순두부찌개 끓여놓을게. 일찍 들어와. 응, 알았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픈 마지막 대화였죠. 그날 저녁 서연은 순두부찌개를 끓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원히 끓일 수 없게 되었죠. 기사님, 괜찮으세요? 여자의 목소리에 현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있었던 것이죠. 아, 네. 죄송합니다. 현수는 서둘러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룸미러로 향했죠. 여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서울 거리를 지나가는 풍경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현수는 궁금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택시를 타고 17년 전 참사 현장을 찾아가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그날 사고로 누군가를 잃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여자의 안내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지나다닌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죠. 상계동이 가까워질수록 현수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뒷좌석의 여자도 미세하게 긴장하는 듯 했죠.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룸미러에 비쳤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문화몰이 있던 자리는 이제 작은 공원으로 변해 있었죠. 희망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현수에게 그곳은 여전히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차를 세웠죠. 미터기를 확인하려는 순간 여자가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수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검은 코트를 입은 그녀는 천천히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모습이 점점 흐릿해져 갔죠. 현수는 차에서 내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따라가서 물어보고 싶었죠. 당신은 누구냐고, 왜 여기에 왔냐고, 혹시 정말로.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고, 동시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결국 현수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는 않았죠. 멀리서 공원을 배회하는 여자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고 때로는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는 모습이 보였죠.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혹시? 현수가 말을 걸려는 순간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죠. 그리고 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니, 서연을 빼닮은 누군가였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랐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언제나 장난기와 따뜻함이 있었는데 이 여자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였죠. 아닙니다. 그저 이런 시간에 혼자 계셔서. 현수는 더듬거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걱정 마세요. 곧 갈 거예요. 여자는 다시 공원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화이트로즈 향이 다시 한번 현수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찾고 계신가요? 현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네, 찾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과 함께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서연을 닮아 있어서 현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죠. 현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서둘러 차로 돌아왔죠. 시동을 걸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룸미러에 비친 공원과 그 안의 여자 실루엣은 오랫동안 그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는 다시 텅 빈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죠. 17년 전 잃어버린 사람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만난 여자로 가득했죠. 그녀는 누구일까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현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하나를 열었죠. 서연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현수는 그런 서연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현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둠은 여전히 짙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을. 17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현수는 공원을 벗어나 다시 도로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얼마 가지 못했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는 다시 차를 돌려 공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그는 공원 입구가 보이는 자리에서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 코트의 여자가 공원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죠. 택시를 찾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차를 그녀 쪽으로 몰았습니다. 택시 필요하신가요? 창문을 내리고 현수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그를 바라봤죠. 아까 공원에서 만났던 택시 기사라는 것을 알아본 듯 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냥 좀 돌아주실 수 있나요? 특별한 목적지는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죠. 새벽의 서울은 여전히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갔습니다. 한강다리를 건너고 강변도로를 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이 불편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여자가 핸드백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렸죠. 딸그락하는 금속성 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아! 여자가 몸을 숙여 떨어진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실내등을 켜주었죠.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열쇠고리였습니다. 은색 금속 재질에 뭔가 새겨져 있었죠. 여자가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지만 현수는 이미 그 각인을 보고 말았습니다. J, S, Y 1991 장서연 그리고 1991년 그들이 결혼한 해였습니다. 현수가 결혼기념일에 서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열쇠고리와 똑같은 각인이었죠.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쇠고리.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열쇠고리를 손에 쥔 채 그를 바라봤죠. 오래된 건데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자의 말에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죠.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것 같아서요.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신호가 바뀌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혹시 머리가 아프신가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약간 놀란 듯 그를 바라봤죠. 네, 가끔요. 특히 새벽에는 더 심해요. 근처에 제가 아는 병원이 있는데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거든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현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 병원은 서연이 사라진 후 그가 수없이 찾아갔던 곳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원불명 환자가 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 시간에. 괜찮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현수는 차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봉구의 작은 종합병원이었죠. 새벽이라 응급실 외에는 모든 곳이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응급실로 들어갔고 당직 의사에게 간단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진료실로 들어간 사이 현수는 접수대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죠. 오랫동안 이 병원에서 근무해온 김 간호사였습니다. 어머, 현수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김 간호사는 현수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녀는 현수가 서연을 찾아 헤맸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죠. 아, 아는 분이 좀 아프셔서요. 현수가 진료실 쪽을 가리키자 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죠.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네, 한 5, 6년 전쯤
새벽에 신원불명 여성분이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셔서 진료를 받았는데 김 간호사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분이 계속 현수 씨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거의 밤새도록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현수 씨한테 연락드릴까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사라지셨더라고요. 현수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아, 잠깐만요. 김 간호사는 접수대 컴퓨터를 뒤적이다가 오래된 차트 파일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여기 있네요. 2019년 3월 15일 새벽 3시 내원. 신원불명 여성, 추정 나이 40대 초반. 김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읽어내려갔습니다. 현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죠. 특이사항 기억상실 의심, 밤새 현수 씨 반복 호명, 과거 외상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두통.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의사와 함께 나왔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으신데 스트레스성 두통인 것 같습니다. 진통제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말했지만 여자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현수와 김 간호사가 보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로 향했죠. 그 순간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니터에는 아직 그 차트가 떠 있었고 기억상실 의심, 밤새 현수 씨 반복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여자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예요? 여자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현수는 그녀에게 다가갔죠. 진정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건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기억해내려는 듯한 고통이 담겨 있었죠.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 이름이 장서연이에요.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눈이 크게 떠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녀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듯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밀어내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이름은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꿈에서 들었던 이름을 더듬는 것처럼. 당신은 내 아내예요. 17년 전 사고로 실종됐던. 현수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병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현수는 황급히 뒤를 쫓았죠. 서연아, 기다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여자는 병원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렸고 현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따라갔죠. 하지만 그녀는 너무 빨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이 보이는 초인적인 힘이었죠.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현수는 그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골목 중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현수는 메아리 없는 부름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하얀 천 조각이 눈에 들어왔죠. 손수건이었습니다. 현수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면 손수건이었고 모서리에는 정교한 자수가 놓여 있었죠. J. S. Y 1991.05
12. 장서연. 그리고 그들의 결혼 기념일.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 없었죠. 현수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쳐본 현수는 숨을 멈췄죠.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조금씩 기억나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요. 나는 누구인가요? 왜 당신 이름만 기억하는 걸까요? 돌아가고 싶지만 갈 곳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마세요. 기억이 돌아오는 게 두려워요.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그는 처음으로 울었죠. 17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 하지만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기억을 되찾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기사였죠. 현수 형, 어디야? 손님이 형을 찾는데? 손님이 날 찾아? 응, 회색 코트 입은 여자 손님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현수 씨를 찾는다고. 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류장이야? 도봉구청 앞이야. 근데 좀 이상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현수는 전화를 끊고 달렸습니다. 택시를 두고 온 것도 잊은 채 그는 도봉구청을 향해 뛰었죠. 새벽에 찬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저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그녀가 보였죠. 검은 코트가 아닌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현수는 속도를 늦추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정류장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죠. 현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현수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이름이 자꾸 떠올라요.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만 계속 떠올라요. 현수는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하지 않기로 했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여자는 수첩을 내밀었죠. 이것 좀 봐주세요. 제가 쓴 건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현수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복적으로 적힌 단어들이 있었죠. 현수, 순두부찌개, 상계동, 문화몰, 화이트로즈, 1991년 5월 12일, 남산타워, 종이약, 사랑해. 모두 그들의 추억이었습니다. 서연이 무의식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조각들이었죠. 현수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예요? 왜 제가 이런 걸 쓰는 거죠? 여자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당신과 나이. 그는 수첩을 그녀에게 돌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설명하면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여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하얀 봉투였습니다. 낡고 구겨진 오래된 봉투. 이것도 제가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늘 지니고 다녔어요.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는 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1998년 12월 23일 날짜가 적혀 있었죠. 사고 당일 아침에 쓴 편지였습니다. 현수야, 오늘 아침에 화를 내고 나간 거 미안해. 사실은 어제부터 할 말이 있었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를 아끼면서 퇴근하고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카페에서 만나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기억나?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곳.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할게. 사랑해. 현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들은 화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그날 다시 시작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우시는 거예요? 여자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너무 오래된 후회가 있어서. 여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또 다른 손수건이었죠. 이번에도 같은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은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첫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이에요.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슬퍼요. 왜 슬픈지도 모르면서.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그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죠. 모르겠어요. 갈 곳이 딱히 없어요. 그럼 제가 아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죠. 그녀는 그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함께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함께. 마치 17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것처럼. 아침 햇살이 그들의 등 뒤에서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현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시 상계동으로 향했죠. 어제 새벽의 만남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동시에 그녀가 왜 그곳을 찾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문화몰터는 이제 희망공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근린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었죠. 벤치 몇 개와 작은 놀이터, 그리고 추모비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공원이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한산했죠. 벤치에는 노인 몇 명이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17년 전 그곳이 잿더미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추모비 앞에 서서 현수는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검은 대리석에는 그날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죠. 그 중에는 장서연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실종자로 분류되었다가 결국 사망 추정 판결을 받은 이름이었죠. 그 이름 찾고 계신가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현수가 돌아보니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죠. 공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노숙인처럼 보였습니다. 아, 네. 제 아내 이름이에요. 현수가 대답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새벽에도 오셨죠? 검은 코트 입은 여자분하고. 현수는 놀라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벤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저는 여기서 거의 매일 밤을 보내거든요. 그 여자분 일주일 전부터 계속 왔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네. 매일 새벽 비슷한 시간에 와서는 저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가곤 했죠. 혼잣말도 많이 했고요. 노인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현수는 조급한 마음에 다시 물었죠. 혼잣말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왜 그 이름이 들리지? 하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도 했고요. 노인은 연기를 내뿜으며 추모비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은 추모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내 이름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현수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죠. 그곳에는 낮 시간에 쉬고 있는 동료 기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현수 형? 웬일이야? 후배 기사 하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현수는 그들 사이에 앉으며 물었죠. 혹시 최근에 이상한 여자 손님 태운 적 있어? 새벽 시간에 상계동 이쪽으로 오는. 아, 있어. 다른 기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 새벽 3시쯤에 방학동에서 여자분을 태웠는데 상계동 여기저기를 돌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목적지 없이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쯤 돌았나? 갑자기 여기서 내릴게요 하고는 공원 앞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차비를 주면서 혹시 현수 씨라는 택시 기사 아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당연히 형 얘기했죠. 이현수 기사님, 도봉 운수 소속이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뭔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직 계시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면서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그를 찾아 헤맸던 것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현수 씨, 맞으시죠?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어제 만났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죠. 네, 맞아요. 어떻게, 어제 명함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현수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헤어지기 전 무의식적으로 명함을 건넸던 것이죠. 지금 어디 계세요? 도봉구청 근처 카페에 있어요. 그런데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현수는 바로 택시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구청 바로 옆 건물 2층에 있었죠. 현수가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그녀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맞은편에 앉았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불타는 건물 꿈이었는데 너무 생생해서 그리고 계속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가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하얀 봉투였습니다. 이걸 아침에 제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했어요. 제 글씨인 것 같은데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현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접힌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우리 결혼하던 날 갔던 카페에서 만나자. 다시 웃어보자. 우리 처음처럼. 미안하고 사랑해. 짧은 메모였지만 현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연이 사고 당일 아침에 쓴 편지의 일부였죠. 아마도 그녀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기억이 손을 통해 되살아난 것일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심호흡을 했죠. 화해의 편지예요. 누군가와 다투고 나서 다시 화해하고 싶어서 쓴 편지. 그럼 전 누군가와 다퉜던 건가요? 그 사람이 당신인가요?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사고가 났거든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죠. 저기, 혹시 제 본명이 정말 장서연인가요? 네, 장서연이에요. 1975년 3월 15일생. 부산이 고향이고 23살에 서울로 올라왔죠.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고 1991년 5월 12일에 저와 결혼했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당연하죠. 1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현수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현수와 서연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죠. 이게 저예요? 네. 그때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현수가 위로했지만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건넸죠. 그녀가 눈물을 닦는 동안 현수의 시선이 카페 밖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상계동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17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거리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검은 연기와 비명소리, 그리고 서연을 찾아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자신의 모습이.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1998년 겨울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몰 주차타워 붕괴 사고, 이어진 화재, 그리고 그녀의 실종. 시신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 추정 판결을 받은 것까지.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왜 기억을? 바로 그때 그녀의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죠. 떨어지면서 펼쳐진 페이지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가 수첩을 집어 들려는 순간 그녀가 황급히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이미 몇 줄을 읽고 말았죠. 전주, 야산, 비 오던 날, 종이약.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끔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전주라고 적으셨네요. 혹시 전주에 가본 적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시골 풍경이 떠올라요. 낮은 산과 논밭,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 현수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은 사고 후 어떻게든 전주 근처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내일 같이 전주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현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죠. 전주에요? 왜요? 당신의 기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수첩에 적힌 단서들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뭔가 끔찍한 것을 기억하게 될까봐.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현수의 말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서연의 미소였죠. 비록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카페를 나와 다시 공원 쪽으로 걸어가던 중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기, 저 벤치. 그녀가 가리킨 곳은 공원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벤치였습니다. 다른 벤치들과 달리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은 것이었죠. 저 벤치에 앉으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이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수는 그 벤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몰이 있을 때부터 있던 유일한 벤치였죠. 서연이 점심시간마다 앉아서 김밥을 먹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현수도 가끔 그녀를 만나러 왔을 때 함께 앉았던 곳이었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 그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너무나 보고 싶어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그리고 또 이상한 건 당신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아무것도. 현수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죠. 우리가 정말 부부였나요? 네. 행복했나요?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평범한 부부처럼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날도 다퉜던 거예요? 네. 사소한 일로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일로.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반지는 어디 있죠? 아마 사고 때.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울먹이기 시작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기억하고 싶은데. 당신을 기억하고 싶은데. 현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죠. 괜찮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17년을 기다렸는걸요. 햇살이 구름에 가려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었지만 아직은 차가웠죠. 현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호출음이 들렸습니다. 현수는 일어서야 했죠. 일하러 가야 해요? 네, 저녁 시간이라.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전주 가기로 했잖아요. 그녀가 먼저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현수는 놀라면서도 기뻤죠. 아침 9시 어때요? 여기서 만나요. 좋아요. 그런데 그녀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진짜 살아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는 건가요?
현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죽은 사람이었고 현수는 호랍이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할까요? 천천히 생각해요. 일단은 당신이 누구인지 찾는 것부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현수의 재킷을 벗어 돌려주며 말했죠. 내일 봐요. 현수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직도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그리웠던 소리였습니다. 현수는 그녀가 공원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후 차로 돌아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전주에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서연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질문은 많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도 무의식 속에서 그를 찾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현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를 달리면서 현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희망이었죠. 다음 날 아침 9시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일찍 공원에 도착한 현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전주로 가는 길을 검색하고 1999년 전후의 신문 기사들을 뒤적이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주 인근에서 발견된 신원불명 여성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작은 사건이어서 기사화되지 않았던 것 같았죠.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었죠. 오늘의 그녀는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상하게 어제는 편하게 잤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고요. 두 사람은 현수의 택시를 타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죠. 가끔 무언가 떠오르는 듯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길이 낯설지 않아요. 특히 저 산들이. 그녀가 가리킨 곳은 멀리 보이는 완만한 산줄기였습니다. 전주를 둘러싼 모악산 자락이었죠. 전주 IC를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서자 그녀는 더욱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호흡도 가빠졌죠. 괜찮아요? 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현수는 속도를 늦추며 그녀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요, 계속 가주세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죠? 현수도 사실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수첩에 적힌 전주, 야산, 비 오던 날이라는 단서만 가지고 온 것이죠. 일단 전주 외곽 야산 쪽을 둘러보려고요. 혹시 기억나는 곳이 있을지. 차는 전주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완주군과 경계를 이루는 작은 마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저길로 들어가 주세요.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놀라 급하게 핸들을 꺾었죠. 좁은 농로였습니다. 여기 아는 곳이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농로를 따라 10분쯤 들어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10가구도 안 되는 작은 산촌이었죠. 그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저 집.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이 집으로 다가가자 마당에서 호미질을 하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그들을 보더니 호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은지야? 노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은지야, 정말 너야? 어떻게 여기를? 노인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죠. 저를 아세요? 모르겠다니. 은지야, 나야. 창복이 할아버지야. 이창복. 현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죠. 5년이야. 5년 만이야.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할아버님, 제가 현수라고 합니다. 이분이 여기 계셨던 게 맞나요? 창복은 현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여기 있었어요. 은지라고 불렀지. 본명은 몰랐고 1999년에 발견하신 거 아닌가요? 현수의 질문에 창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99년 5월에 처음 봤어요. 비 오던 날 야산도로변에 쓰러져 있었죠. 병원에 데려갔더니 별다른 외상은 없는데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창복은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 하나와 부엌이 전부인 작은 집이었죠. 그는 낡은 장롱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지가 두고 간 물건들이에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고 그대로 뒀죠. 상자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작은 소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종이약이 가득 담긴 봉투가 있었죠. 이건 그녀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은지가 매일 밤 접었어요. 잠을 못 자는 날이면 새벽까지 종이약을 접었죠. 그리고는 창복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 씨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만 기억하는 것 같았죠. 현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이름만은 기억했던 것이죠. 그녀는 종이약 하나를 펼쳤습니다. 안쪽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죠. 나는 아직 당신을 잊지 못한 사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걸 제가 쓴 거예요? 그래, 은지야. 네가 썼어. 창복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앨범을 하나 더 꺼냈죠. 이것도 봐. 같이 찍은 사진들이야. 앨범을 펼치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모습, 장독대 앞에서 웃는 모습, 그리고 창복과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수척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신 거예요? 그럼 내 딸 같았어. 아니, 딸보다 더. 창복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2003년에 내 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은지 나이 또래였죠. 그 후로 은지가 더욱 소중했어요. 현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난 건가요? 창복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2005년 봄부터였나? 악몽을 자주 꾸고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고 어느 날은 현수 씨가 날 찾고 있을 거야라고 울면서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은지야. 살아있어서 고마워. 창복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현수는 창복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1년 동안은요? 99년 5월에 발견하고 2000년까지 그 사이에는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창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치료받았고 그 후에는 시설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임시 보호자가 된 거고요. 그녀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목장, 소목장 같은 곳. 창복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맞아. 2002년쯤에 옆 마을 목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거기서 창복이 말을 멈추고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현수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창복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목장 주인 아들이 은지를 좋아했어요. 30 중반의 총각이었는데 은지한테 잘해줬죠. 은지도 그만.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기억나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떨었죠.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죄책감 같은 게. 창복이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은지는 늘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누군지 모르면서도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 청년도 포기했죠. 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질투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죠. 서연은 기억을 잃었어도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은지야, 이것도 봐. 창복이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네가 쓴 일기야.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썼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한글이 보였죠. 2000년 6월 15일. 오늘도 그 이름이 떠올랐다. 현수. 누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보고 싶다. 어디 있을까? 날 찾고 있을까? 2001년 3월 3일. 할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다. 맛있었다. 하지만 왜인지 울었다. 누군가와 이런 걸 먹었던 것 같다. 따뜻한 밥상, 따뜻한 사람.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어디로? 2003년 8월 20일. 목장에서 일했다. 김씨 아들이 또 꽃을 가져왔다. 착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누군가가 있다.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현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죠. 서연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2005년 4월 10일. 꿈을 꿨다. 불타는 건물.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서연아. 서연. 그게 내 이름인가? 서울로 가야 한다. 현수 씨를 찾아야 한다.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던 것이죠. 은지야. 창복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기억이 돌아온 거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선명하지 않아요. 마치 깨진 거울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아요. 현수는 일어섰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서연이를 지켜주셔서. 창복은 놀란 듯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라니. 그럼 당신이 은지가 그토록 찾던. 네. 저는 서연의 남편 이현수입니다. 창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구먼. 정말 다행이야. 은지가. 아니, 서연이가 가족을 찾았구나.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산촌에 저녁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가야 해요. 그녀가 창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야지. 또 올게요. 꼭 다시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여기는 늘 내 집이야.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감나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은지야, 아니 서연아. 창복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행복해야 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이제는 행복해져야 해. 그녀는 창복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를 안듯이, 오래 떨어져 있던 가족을 안듯이.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현수는 운전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17년 동안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현수 씨, 고속도로에 진입할 무렵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 목장 청년 얘기 신경 쓰이세요? 현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요. 하지만 당신이 기억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기다렸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는지. 그냥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늘 그 자리에. 현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천천히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억들을. 그녀의 말에 현수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춘 때였죠. 새로운 기억이요? 네. 옛날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그것은 거의 고백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죠. 17년의 기다림 끝에 들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죠. 느리더라도 조금씩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현수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했습니다. 17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서연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옷장 속 그녀의 옷들, 서랍 속 작은 소품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돌아올 때를 위해 정리하는 것이었죠. 오후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서연이 서 있었죠. 아직도 그 이름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황급히 문을 활짝 열었죠. 당연하죠. 여기는 당신 집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낯섦과 익숙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벽에 걸린 결혼사진 앞에서 그녀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우리가 행복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현수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아니면 차? 커피요. 설탕 2스푼.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대답하다가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수도 놀라 그녀를 바라봤죠. 기억나요? 아니,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제가 커피를 그렇게 마셨나요? 네, 정확히 그렇게. 설탕 2스푼에 우유 조금. 현수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17년 만에 두 잔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걸
아침에 발견했어요. 제가 묵고 있는 곳 서랍에서요.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글씨 같아요. 그녀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1998년도 다이어리였죠. 빛바랜 종이에는 깔끔한 글씨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오늘은 결혼 7주년. 현수가 깜짝 선물로 화이트로즈 향수를 줬다. 너무 비싸서 놀랐지만 기뻤다. 당신한테는 이런 게 어울려라고 했다. 오랜만에 설렜다. 1998년 7월 20일. 요즘 현수와 자주 다툰다. 사소한 일들로. 그가 변한 걸까? 내가 변한 걸까? 때로는 처음이 그립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한다. 이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1998년 11월 30일. 15년이 따뜻했고 때로 외로웠다. 오늘도 현수는 늦는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해진다. 하지만 괜찮다. 그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쓴 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 경험인지 현수도 짐작할 수 있었죠. 1998년 12월 22일. 내일은 용기를 내야겠다. 화해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카페에서 기다릴 거다. 현수도 올 거라 믿는다.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죠. 미안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요? 이 일기를 읽으니 제가 당신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이 아파요. 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은 것이었죠. 우리 둘 다 서툴렀어요. 사랑하면서도 표현을 못했고 상처 주면서도 미안하다 말을 못했죠. 서연은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17년 만의 온기였습니다. 저 하나 제안이 있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아니,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죠.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현수는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놓여있던 화분 2개를 들고 왔죠. 이게 뭐예요? 난초예요. 정확히는 난초를 심을 빈 화분이죠. 현수는 화분을 테이블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결혼 초에 우리가 쌍둥이 난초를 키웠어요. 하지만 관리를 못해서 죽였죠. 서로 상대방이 물을 줬을 거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 서연은 빈 화분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키우자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함께. 2사람은 함께 꽃시장으로 갔습니다. 도봉구 작은 꽃시장은 평일이라 한산했죠. 난초를 파는 가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떤 걸로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하얀 꽃이 핀 난초를 가리켰죠. 저거 어때요? 하얀 꽃이 당신 같아요. 당신 같다니. 어떤 의미로요? 깨끗하고 강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로요. 서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쪽 보라색은 당신 거예요. 과묵하지만 깊이가 있어 보이니까. 2사람은 난초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나란히 화분을 놓고 조심스럽게 난초를 심었죠. 흙을 담고 뿌리를 정리하고 물을 주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피어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는 난초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 대한 물음도 담겨 있었죠. 천천히. 우리처럼.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2사람은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수가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17년 만에 함께하는 저녁이었죠. 맛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이상해요. 이 맛을 아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기억한다고 해야 할까요?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현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것이 기적일까 아니면 꿈일까? 하지만 설거지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있잖아요. 서연이 접시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창복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가 매일 밤 현수 씨는 나를 잊었을까 하고 중얼거렸대요. 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당신을 생각했고 매일 당신을 찾았어요. 서연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17년 동안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확신을?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냥 희망이었죠. 때로는 그 희망이 나를 더 힘들게 했지만 서연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현수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댑니다.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정말요? 기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용기요. 다시 시작할 용기. 매일 조금씩 지금의 온도로 가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지금의 온도라. 네. 과거의 뜨거움을 재현하려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온도로. 미지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차가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서연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돌아가야 했죠. 현수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내일도 올래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난초에 물도 줘야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리고 당신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것은 17년 만에 듣는 가장 설레는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현수는 거실 창가에 선 채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탄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죠. 그리고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화분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마치 그들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난초에 물을 주고 때로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일상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연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요. 현수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안 되나요? 불편하면? 아니에요. 당연히 되죠. 이곳은 당신 집이니까요. 그날부터 그들은 다시 한 지붕 아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서연은 작은 방을 썼고 현수는 안방을 썼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어느 날 밤 현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들고 나와 옆에 앉았죠. 뭐 보세요? 다큐멘터리요. 자연 다큐. 재미있어요? 그냥 편안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특별한 대화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있잖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오늘 길을 가다가 순두부찌개 집을 봤어요. 갑자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곳 가봤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혹시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올까봐.
현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와도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은 기다리잖아요. 제가 완전히 돌아오기를. 아니요. 저는 이미 당신이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기억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 서연은 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신도요. 돌아와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난초에 작은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봐요. 꽃이 피려고 해요. 서연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현수도 달려와 확인했죠. 정말로 작은 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키운 거예요. 그러게요. 이번엔 죽이지 않았네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뭔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그 순두부찌개 집에 가볼래요. 정말요? 네. 이제는 준비된 것 같아요. 무엇이 기억나든 받아들일 준비가. 다음 날 두 사람은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동네 식당이었지만 17년 전에도 있었던 곳이었죠. 순두부찌개가 나왔을 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리워요.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리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억이 전부는 아니었죠. 마음이 기억하는 것, 몸이 기억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17년 만에 쓰는 일기였죠. 서연이 돌아왔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 우리는 천천히 간다. 과거를 쫓지 않고 미래를 서두르지 않고 지금 이 온도로 난초처럼 천천히 피어나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실 창가에서 두 개의 난초가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과 보라색 꽃이 나란히 피어나기 시작했죠.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만의 속도로.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